이게 이제 이거 편집본이죠? 네네. 네, 언제 이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어제 좀 더 오늘은 9월 30일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9월 30일 미국 시각으로 30일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좀 더 테이퍼링이 가까워졌다라는 힌트들을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이제는 조만간 다음번 회의인 11월 FOMC에서 하겠다라고 자리 잡기 시작했고 10월엔 회의가 없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제가 아까 컨센서스가 왜 중요하냐? 가격이 변한다. 네. 금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11월 회의 때는 도장 찍을 것 같으니까 10월부터 이미 어차피 11월 되면 할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게 1.5%를 뚫고 올라갔죠. 1.5%면 높은 수준인가요?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1% 언더에 0.8%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네. 일시적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은 오르지만 곧 내려갈 거니까 우리 긴축 아니면 테이퍼링 천천히 그리고 금리 인상 되게 천천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잠깐 놔둬도 된다. 다시 제자리에 올 거니까. 그렇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결국은 나는 다 보고 있고 일시적이다. 그런데 이 일시적이라는 멘트가 간밤에 바뀌었어요.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 공급 차질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이제 중국의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를 알 수 있는 경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요를 말씀드리면 중국은 경기가 좋았다가 가장 빨리 코로나를 가장 빨리 벗어난 척했으니까. 게다가 지금 최근에 그 둔화 우려가 꽤 큰 국면이에요. 그렇다면 수요가 물론 좋긴 좋지만 완전히 폭발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전력은 왜 나가느냐?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네, 전력 공급이 부족한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화석 연료를 보통 중국이 한 66%, 특히 석탄 에너지 비중이 한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중국 애들이 석탄 석유를 혼자 채굴해서 쓴 것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한테 수입해서 써왔는데 가장 많이 수입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호주예요. 근데 호주가 최근에 중국하고 뉴스플로우를 보시면 뭔가 싸운다, 마찰 있다. 중국과 호주가 뭔가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기사 제목은 본 것 같아요. 쿼드에 반발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에 대한 전선을 꾸미면서 호주를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호주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거기서 보복하는 겁니다. 나 너네 거 수입 안 해. 약간 화장품이랑 신세계 뭐 아작났던 것처럼. 수입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사드하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호주도 맞불 친 거죠. 오케이.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전력에 필요한 석탄 같은 거 호주의 수입량이 워낙 컸었는데 그런 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중국도 뻥 하고 큰 소리 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호주 거를 수입 안 하는 대신 다른 데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다른 쪽에서 수입을 이미 늘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차가 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경기는 돌아가는데 공급에 대한 이런 수입 원자재가 부족해서 공급 차질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데이터상의 해석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간단하죠. 그럼 중국 정부가 오케이 다시 호주랑 화해하든지 아니면 돈 많으니까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 가서 옛날 MB 정부 때 원자재 외교했던 것처럼 다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 게 내년 2월 달에 중국의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북경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컨셉이 뭐냐면 이제는 기후환경 변화 친환경. 친환경의 먹거리.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옛날처럼 OEM이라 그래서 선진국에서 제조업 기술을 갖고 우리가 하청만 했던 이런 것에 벗어나서 우리도 뭔가 G2로서 글로벌리 선도하는 뭔가 비즈니스를 일으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기후환경에 대한 글로벌 지금 트렌드잖아요. 거기에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트럼프 네. 때는 네. 관세 매기면서 너네 이 관세 올릴 거야 수입 못해라고 하다가 이제는 한 발짝 뒤에서 되게 네. 바이든이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미국과 중국은 대놓고 싸우지 않는다. 트럼프처럼. 단 우리는 앞으로 미국한테 어떤 물건을 팔려면 기후 환경,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지키는 제품만 우리가 수입하겠다. 네.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화력 발전, 석유 이런 것들처럼 공해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을 돌릴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맞물려서 되게 더딘 거죠. 공급단에서. 중국이 이렇게 전력난이 되다 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네. 물건을 만들고 싸게 만들고 생산하고 팔고 수출하고 이런 건데 네.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인플레 얘기하다가 공급 부족.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원상복구. 이거 다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간밤에 파월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제는 네.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급 쪽의 차질이 그러니까 금융시장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네. 탁 돌아가는 거죠. 이거 중국 이슈 때문에 헝다 이슈가 아니고 전력난이나 이런 쇼티지 때문에 글로벌리 공급 차질이 길어질 수 있겠다. 네. 더구나 파월 의장도 9월 달에는 FOMC 끝나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네. 헝다 이슈 중국의 이런 불안감? 네. 연준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안 미친다 그랬어요. 헝다는 아니다. 헝다 아니고 네. 중국 별로 영향 없다. 네. 근데 2주 만에 바뀐 거예요. 스탠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분분하겠죠. 네. 그래서 요는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네. 공급 차질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 네. 사실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이 탄소 중립 기후 환경에 가장 민감해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차포 다 떼는 거죠. 미국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되면 팔아먹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기가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은 왜 하지? 가만 보면 네. 인플레 때문에 하는구나. 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서 네. 쭉 보니까 공급 쇼티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중국의 전력 이슈가 네. 상당 부분 또 쇼티지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이런 그런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의 체질 개선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중국이든 어디든 생산에 대한 체질 개선이 환경까지 맞춘 네. 때가 있어서 충분히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네네. 공급 부족이 이번 버전의 경제에서는 네네. 부족할 수 있겠네요.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네.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아니다. 네. 무슨 소리냐. 결국 그전에도 2008년도에도 오바마가 그린 간다 그랬고 네. 친환경 간다 그랬고 네. 근데 20년 지나도 지금 똑같다. 결국 퍼퓰리즘이고 트렌드고 지금 정권 말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러다 말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견이 분분한데 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네. 과연 중국만의 이슈인가. 왜냐하면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뭔가요? 그린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논의했잖아요. 네. 그린이라는 것은 이제 올드 비즈니스에서 네. 친환경 비즈니스로 바뀌는데 네. 네. 너무 갑작스럽게 코로나 이후에 바뀌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친환경에 적합한 원자재들이 부족, 역시 또 쇼티지. 그래서 친환경으로 빨리 바뀌는 이 네. 산업의 큰 얼개 변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사건.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번에 컨셉이 전부 다 환경의 제일 큰 시장, 두 개 시장, 유럽이랑 미국이 우리는 그거 안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환경까지 맞추는 기준에 맞는 원자재의 양이나 뭐 이런 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새로운 과거께 다 필요 없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바닥 뒤엎을 정도로 하진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 또 이슈가 있어요. 뭔가요? 중국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공산당 정권이 네. 까랑까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년 2월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글로벌 동계올림픽. 그렇죠. 그럼 네. 내년 2월까지 친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 어쨌거나 친환경 느낌으로라도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경기장까지라도 동계올림픽에 네. 그 행사하잖아요. 네. 처음에 개회식. 네. 개회식에 과연 석탄 석유가 돌아갈까요? 안 되죠. 네. 야, 태양광 패널 이런 거 진짜 오시아에 살아났겠다. 아니, 지금 친환경은 약간 진짜인 것 같아요.
옛날 거는 옛날 친환경은 약간 컨셉이었다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확대 해석하면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역사를 갖고 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네네. 자, 모든 리세션 같은 위기 이후에는 자이건 타이건 구조조정이 항상 있었다. 그게 모든.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빨리 극복한 위기. 라고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불쌍하죠. 지금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편하실 텐데, 근데 지표를 보면 팩트예요. 왜냐하면 이미 GDP 그로스라든지 다른 주가가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에 빠르게 회복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례 없는 빠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런 위기마다 있었던 구조조정은 빠르게 일어날 거다. 우리나라 IMF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구조조정이 뭐로 될까? 그린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그린 한다 그러면 유난 떠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다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느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소 막 설치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좀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래요. 생각과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르죠. 근데 그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유는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비싸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가격 그럼 이게 소비자까지 오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근데 이런 거죠. 너 비닐봉지 쓸래? 아니면 종이백인데 좀 더 비싸. 그런데 이거 조금 더 비싼데 이게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더 섹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그린 인플레이션. 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쇼티지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되게 복잡한 얘기 많이 했지만 결론은 이런 거예요. 복잡하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복잡한 얼개들이 풀려지려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걸리다 보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11월 달에 다시 이제 자단 시장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번트를 딱 테이퍼링 누르면 과거 2014년도에는 한 10달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이러다 6개월 걸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2년 반 만에 금리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러다가 1년 반 만에 올리는 거 아닌가? 더 땡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흔히 뭐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이러죠.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야, 파월이 너 무슨 소리야? 파월이 지금 괜찮다는데 파월이 괜찮다는데라고 했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파월이 나 사실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가격도 바뀌었나요? 반영이 됐나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 부분 반응을 하죠. 뭐 흔히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가장 백본, 밑바탕에는 금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뭡니까? 돈을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싼 비용으로 빌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10만 원 갖고 돈을 빌려서 100만 원의 이익을 냈으면 이제는 빌리는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기업들은 100만 원 이익 내는 기업들은 망하는 거죠. 허들이 높아지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우리 주가 지수가 반응을 하고 주가 지수 안에서도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하고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 10월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또 매크로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익 못 내고 있던 회사들은 약간 그런 거네요. 밀물에 땅인 줄 알았는데 여기 바다였구나. 그게 얘가 올라오면서 금리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물 차겠네요. 그렇죠. 9월 중순 넘어서 지지부진했죠. 주식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9월 FMC에서 FMC는 45일마다 1년에 총 8번 있는데 9월 FMC가 9월 중순에 있었어요. 그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 힌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 하겠구나. 그런데 금리 인상 할 것 같은데 근데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니 일단 테이퍼링을 한번 지켜보고 네. 금리 인상까지 먼저 선반영해서 생각하지 마. 괜찮아. 라고 했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쨌든 1년 뒤나 2년 뒤나 금리를 올릴 거잖아. 네. 지금부터 좀 몸을 사려보자. 그러다가 간밤에 이제는 물가조차도 네.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도 있으니 그러면 이거 봐. 테이퍼링 다음에 곧바로 금리 인상이라니까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르고 나면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 거죠. 네. 옛날에 100만 원 주고 돈을 빌렸다가 이제는 200만 원 주고 돈을 빌렸다가 네. 부담스럽지만 천천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사람이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100만 원 주고 돈을 빌렸는데 네. 다음날 자고 딱 갔더니 이젠 1000만 원이야. 속도가 너무 빠르면 네.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테이퍼 텐트럼은 금리 속도가 네. 만만하지 않고 빨랐을 때 네. 사람들이 대처가 불가능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잘 모르고 불확실하면 일단 위험한 것들은 다 던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요즘엔 코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도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의 투매가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 그러면 선진국이 위험할까요? 신흥시장국이 위험할까요? 신흥시장이 위험하겠죠. 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디부터 던질까요? 신흥시장국부터. 네.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은 금리의 속도가 네. 생각보다 빨리 나옴으로써 대처가 불가능하다 보니 네. 많은 글로벌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불안한 걸 일단 다 던져. 라고 해서 상당 부분 신흥시장국의 주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옛날에는 이런 거죠. 우리 회사 성장성이 있어. 기술 개발 엄청 하고 있어. 2년만 있으면 제빡 터질 수 있어. 네. 그런 기업들 다 던지는 거죠. 그런 회사에서 2년을 버틸 만한 돈을 못 구할 수 있으니까. 못 가죠. 근데 이제 파티가 끝나도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사실 옥석 가리기가 엄청 중요한 국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옥석 가리기. 네. 이런 국면에서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 국면에서 가장 좋았던 자산은 어떤 건가요? 그런 새로운 자산이죠. 무조건. 새로운 자산. 변하는 자산. 변하지 않는 자산보다 변하는 네. 자산.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네. 인간의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회귀할 거야. 네. 무슨 소리야? 안 변해. 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네. 어떤 부류는 변한다. 패스트 무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네. 하나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것은 네. 패스트 무버가 좀 더 각광받을 그런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성향이세요? 성향은 네. 제가 차 뭐 타세요? 차요? 전기차 타세요? 차는 아직까지 친환경 내연기관 디젤. 친환경 디젤. 요소수 넣으세요? 요소수 친환경 디젤. 네. 근데 그게 왜냐면 이런 겁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내 다음번에는 네네. 전기차 살 겁니다. 다음번에는. 네. 이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도 이제 차 가격도 좀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약간 오른쪽으로 셀 수 있는데.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죠. 대부분 사람들 지금 내연기관을 탄다 하더라도 네. 다음번에는 전기차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저도 네. 그럴 거예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내연기관은 점점 수요는 줄어들고 네. 전기차의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럼 어디 가격이 더 비싸질까요? 전기차 가격이 더 비싸지죠. 그렇죠.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겠죠. 네네.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비싸질 거고 네. 이처럼 내연기관을 만들었던 기업들은 점점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코로나가 가져오는 이 양극화, 결국 양극화는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네. 결국 지금 과연 산업이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여기서부터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려 섞인 부분은 이런 거예요. 바뀐 산업에는 젊은 세대층만 잔뜩 있고. 그렇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쵸. 또. 이쪽 올드 비즈니스, 올드 스쿨 이쪽에는 약간 중장년층이나 사람들이 계속 있고. 네. 그러면 사람이 어쨌든 포지션을 정하고 나면 네. 다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오르길 바랄 텐데. 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책을 피는 사람들은 네. 어느 쪽에 정책을 필까? 어디를 필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있구나.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거 뭐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나중에. 네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저는 이런 얘기는 지금 대외 방송에서 처음 하는데 네. 되게 주목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게 결국 양극화에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많은 쪽? 저는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예요. 진짜요? 네, 저는 국회에서 첫 직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봐왔던 정책 입안자들은 다 합니다. 네? 다 한다고요. 다 안다고? 다 양쪽을 다 한다고요. 다 한다. 네.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 정책을 피는 게 아니고 양쪽을 네네. 다 한다고요. 이거 다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재정 정책에 대한 상당 부분. 네. 그런데 공교롭게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국가들이 있죠. 네. 미국도 내년에 중간 선거라 그래서 의회 선거가 있고 네네네. 한국 대선이 있고 네. 중국 역시도 공산당 대회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네. 일본도 이번에 바뀌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그런데 자산가격들은 어느 쪽에 또 기대감이 제가 볼 때는 네. 약간의 혼돈의 시기가 이거 국채 발행량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다 기대를 하는데 네. 여기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인가 속보 왔어요. 미국의 국채부가 네.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 네. 발행 크지 않다. 안 할 거다. 국채 발행 줄일 거다. 예. 왜냐 거기도 부채가 좀 많거든요. 네. 야, 그래도 국채 발행은 많지 않다. 그 금리가 뛰니까 그거 또 묶으려고 그 얘기를 했나 보네요.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여지가 있죠. 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QE나 이런 거를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세를 내려주고 뭐 이런 거 계속 했던 건데 그렇죠. 벗어났다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 하면 다시 또 옛날로 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QE 끝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양극화, 자산버블, 네. 또 되풀이. 정상화가 더 요원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 왔을 때 돌이킬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걸 재고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네.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꽤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1년짜리가 드니까 좀 오겠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니지만 네. 한 2023년 네. 아니면 2024년에는 금리를 올리겠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또 11월 달이 올해 마지막 금통이에요. 네. 11월 말에 있는데 그때 한 차례 더 올린다는 게 어.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에 한 번 더 올리고.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저 다음 주에 이사거든요, 집이. 네. 그래서 이제 대출 관련돼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대출금리 엄청 비싸요. 아, 벌써 반영하고 있는 거죠. 대출금리. 그 대출도 막 줄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줄이고 금리를 네. 올리고. 사실은 이 대출을 줄이면 네. 헝다 이슈가 왜 터졌을까요? 아파트 잘 팔렸으면 안 터졌을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애들이 아파트 우리랑 똑같이 대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대출을 억제해서 아파트를 못 팔게 되니까 이런 연쇄부도가 난 것처럼 네. 아마 뭐 꼭 그게 한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일단 체감적으로 상당 부분 아프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거 막 중소건설사들 막 부도나고 이런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축은행 사태 막 터지면서 금리 올라가고 뭐.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걸 흔히 학습 효과라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서 사업을 했어요. 네. 근데 잘 나가다가 한번 된통 맞아갖고 망했어요. 네. 그런데 1년 뒤, 2년 뒤 받을 돈이 있었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망했어요. 네. 그러다 우리가 기사회생 다시 10년 뒤에 만났습니다. 네, 네. 다시 뜻이 모아서 이제 사업을 해요. 네. 그럼 이제는 제일 먼저 현금부터 확보하겠죠. 그러겠죠.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현금이 다 너무 잘하죠. 많이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현금 때문에 망했는데 네. 현금 갖고 있죠. 그런데 현금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동해요. 네. 환율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뭐 달러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어떤 현금을 갖고 있어야겠느냐. 불안할수록. 달러 갖고 있어야죠. 네, 지금 뭐 금리가 오른다 그러지, 파월이 변심했다 그러지, 네. 헝다 이슈 어쨌든 뭐 진정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지, 그린 인플레이션 또 복잡하지. 네. 복잡하다. 그럼 일단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싫지만 그래도 달러는 매력적인 자산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하죠.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것도 또 해석이 분분한 게 달러 가치가 오른다고 미국한테 좋을까? 그건 약간 퀘스천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좋은 거였으면 막 중국 환율 조작극으로 하고 우리나라 예의주시한다 뭐 이런 것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르면 좋은 국면이 있고, 네. 그러니까 경제는 샘물과 같은 거거든요. 네. 샘물 같은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강했을 때 미국이 좋은 국면이 있고요. 달러가 약했을 때 미국이 좋은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일편적으로 달러는 강할 때 미국이 좋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네. 그때 국면 자기의 전환점으로 기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매크로 컨텐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어쨌거나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팔로잉을 할 타이밍이다.
이게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계속 쭉 가던 때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빈센트님과 함께 매크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